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10월의 어느 오후 장민호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다.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지난 2년간 암과 투병하다가 결국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상주로 앉은 아내 김수연 58은 눈물도 말라버린 채 멍하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좀 드세요. 큰아들 장성우 30가 죽을 끓인 그릇을 어머니 앞에 놓았다. 둘째 딸 장미영 27은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지쳐 보였다. 2년간의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특이한 건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박미정 45도 상주석 한편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마치 가족의 일원인 양 자연스럽게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장민호를 돌봤던 그녀였기에 수연도 딱히 내보낼 이유는 없었다. 미정 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이 미정에게 말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미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의 동요가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유언장 공개를 위해서였다. 장민호는 생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고 했다. 변호사 박진수는 가족들을 둘러보더니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그럼 고인의 유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가족들은 숨죽여 들었다. 나 장민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한 채 시가 15억 원 상당. 둘째, 예금 및 적금 총 8억 원. 셋째, 주식 및 채권 5억 원. 넷째, 기타 동산 일체.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가족들은 긴장한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위 재산 일체를 박미정에게 유증한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성우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잠깐 뭐라고 하셨죠?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박미정 씨에게 물려준다고 유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재확인에도 가족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총 28억 원 상당의 재산이 모두 요양보호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다고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언장은 정식으로 공증을 받았고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도 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과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남에게 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어머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성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미정이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죄송합니다. 늦었나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막 유언장을 공개한 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미정은 가족들의 시선을 받으며 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정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도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뜻을 갖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미정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놀랐다고요? 정말 모르셨다고요? 미영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다. 네, 정말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유언장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성우가 물었다.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상속분입니다.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전체 재산의 절반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미정의 것이 되는 셈이었다. 가족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다.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수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혹시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어. 내가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알아. 그렇다면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수연은 지난 2년간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투병 생활, 그리고 박미정이라는 요양보호사의 등장. 그 여자가 뭔가 했을 거야. 미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지만 미정은 그런 타입으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1년 동안 장민호를 돌보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항상 친절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류분 청구부터 해보자. 성우가 말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30년 결혼 생활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했다고 믿어왔다. 특히 남편이 아팠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해 간병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박미정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뭔가 달랐던 것 같았다. 그때는 단순히 요양보호사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이 되어서야 수연은 깨달았다.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박미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을 돌본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30년간 믿어온 결혼 생활이 진짜였는지.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비록 그 진실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르지만.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장민호 집 이야기가 오르내렸다. 평소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그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지? 노인들 꼬시는 전문가인가 봐. 수연이가 얼마나 속상할까. 30년 살림 다 내주고. 수연은 마트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런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이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남편이 입원했던 병원을 찾았다. 간병하면서 자주 오갔던 곳이라 간호사들도 수연을 잘 알고 있었다.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 이수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그냥 남편 생각이 나서요. 수연이 힘없이 답했다.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요양보호사분은 어떻게 지내세요? 박미정 씨 말이에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 혹시 그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딱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일반적인 요양보호사들과는 달랐어요. 너무 완벽했다고 할까요? 수연은 귀를 기울였다. 보통 요양보호사들은 여러 환자를 돌보느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박미정 씨는 선생님만 전담으로 돌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요? 선생님께서 박미정 씨를 보실 때의 눈빛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수지는 말을 망설였다. 마치 뭐요?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도 느꼈던 바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남편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려 봤다. 병원에서의 남편과 미정의 모습들이 하나씩 기억났다. 처음 미정을 만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였다. 요양보호사 업체에서 파견된 미정은 40대 중반으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처럼 수다스럽지도 않고 일처리도 깔끔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완벽했다. 미정은 남편의 투약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식사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었다. 무엇보다 남편이 미정을 좋아했다. 여보, 미정 씨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남편이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래, 다행이네. 응, 다른 분들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일도 꼼꼼하게 잘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이 미정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그 이상의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미정 씨, 오늘 머리 스타일 바꿨어요? 예뻐요. 환자가 간병인에게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 수연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더 이상한 것은 미정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런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일반적인 간병인이라면 그런 말을 적당히 넘겼을 텐데 미정은 달랐다. 마치 그런 관심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일이었다. 수연이 잠깐 집에 다녀오는 사이에 병실에서는 남편과 미정만 있었다. 돌아왔을 때 수연이 본 것은 여보 왔어? 남편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연이 본 남편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마치 연인과 시간을 보낸 후에 만족스러운 표정 같았다. 그리고 미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한 얼굴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수연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미정 씨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때 수연은 질투심 같은 감정을 느꼈다.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 불쾌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픈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시작되었던 것 같았다. 남편과 미정 사이에 뭔가가. 그날 저녁 수연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의심을 털어놓았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상했어.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기신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묻어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희 아버지가 미정 씨를 특별하게 대했다는 거야.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배신감도 컸지만 그보다는 그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한 박미정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유혹한 거 아닌가요? 미영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그런 타입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성우가 반박했다. 수연도 그 점이 의아했다. 미정은 전형적인 미인은 아니었다.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나이도 40대 중반이었다. 남자를 유혹할 만한 타입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뺏긴 것일까? 일단 더 알아봐야겠어. 수연이 결론지었다. 어떻게 알아보실 건데요? 성우가 물었다. 미정 씨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 그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 아버지를 돌본 건지 아니면. 수연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박미정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왜 자신과 자식들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는지 밝혀내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유원장 사건이 벌어진 지 2주가 지났다. 수연은 박미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남편의 흔적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남편의 서재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수연은 마음을 다잡고 서재 문을 열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책상 위에는 평소 남편이 즐겨 읽던 경제 잡지들과 투병일지가 놓여 있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펜과 문구용품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서랍의 깊이가 다른 서랍들보다 얕아 보였다. 손으로 만져보니 바닥에 단차가 있었다. 이상하네. 수연은 서랍을 완전히 빼내어 뒤집어 봤다. 그러자 바닥에 작은 버튼 같은 것이 보였다. 눌러보니 딸칵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통장 2개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통장을 확인해 보니 수연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다. 예금주는 장민호, 잔액은 3억 2천만 원이었다. 두 번째 통장은 정기적금으로 만기 해지하면 5억 원 정도가 될 금액이었다.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돈이 이렇게 많다고. 수연은 당황했다. 가게 관리를 자신이 맡아왔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숨겨져 있었다니. 봉투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편지를 펼쳤다. 수연아, 그리고 성우 미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먼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평생 너희들에게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것은 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가정에 충실한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다. 30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미정 씨를 만나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미정 씨는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었다. 환자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장민호라는 사람으로. 수연아, 우리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었다.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되었고 너는 살림하는 기계가 되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기는 했을까? 미정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달랐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충분히 위로받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가 평생 모아둔 재산을 미정 씨에게 남기기로. 너희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줄 것을 다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성우는 이미 안정된 직장이 있고 미영도 곧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다. 그녀가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답이자 그녀가 앞으로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진심이다. 부디 미정 씨를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 서재 서랍에 숨겨둔 돈은 너희들 몫이다. 이것만으로도 당분간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장민호.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의 냉정한 평가, 그리고 박미정에 대한 고백이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의무적으로 대했다고. 사랑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수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알던 남편과 이 편지를 쓴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녀는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믿어왔는데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편지 내용을 알려주었다. 성우와 미영도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니. 성우가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말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엄마를 의무적으로 대했다고요? 너무하잖아요.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버렸나 보구나. 하지만 엄마 잘못은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성우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래도 이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미영이 통장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거잖아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남편의 배신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남편이 자신들을 달래려는 일종의 위로금 같았다. 다음 날 수연은 은행을 찾아가 계좌를 확인했다. 남편이 이 돈을 언제부터 모았는지 궁금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첫 번째 계좌는 3년 전에 개설되었고 매월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다. 두 번째 정기적금은 2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여기 ATM에서 인출된 기록들이 많네요. 수연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네,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씩 현금으로 인출하셨더라고요. 그 돈을 뭐에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다.
남편이 매월 2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어디에 썼을까? 가계부에는 그런 지출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미 한번 확인해봤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문자 메시지함을 확인하던 중 삭제된 메시지함에서 박미정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업무적인 내용이었지만 몇 개는 좀 이상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미정. 미정 씨 덕분에 매일이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남편.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멋진 인생을 사셨네요. 마이너스 미정. 이런 문자들이 몇십 개나 있었다. 일반적인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대화치고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친밀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이었다. 남편이 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것들이었는데 둘의 표정이 마치 연인 같았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남편이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 이게 뭐야? 수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현실이 확실해졌다. 남편과 박미정 사이에는 정말로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수연은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하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박미정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가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엄마 괜찮으세요? 성우가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희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 정말로 뭔가 있었구나. 수연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이들도 사진들을 보고는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배신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충격이 더 컸다.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어. 수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영이 걱정했다. 위험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그 여자가 정말 순수하게 너희 아버지를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돈을 노렸던 건지. 수연은 마음을 굳혔다. 박미정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기로. 진실을 알아야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그 진실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수연은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미정 씨인가요? 네,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 3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깊은 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박미정이라는 여자의 정체도 그리고 남편의 진심도.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수연은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박미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했다. 정확히 3시에 박미정이 나타났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미정이 수연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했다. 커피 드실래요? 수연이 물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고민했다.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미정이 경계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돌려 말하면 진실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았다. 미정 씨,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 말이에요. 정말 단순히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였나요?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평소의 담담한 모습 대신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사모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남편 휴대폰에서 당신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어요. 그리고 사진들도. 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미정은 사진들을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모님이 다 아시는군요. 그럼 정말로 우리 남편과. 네, 맞아요. 선생님과 저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다. 언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간병 업무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좋은 분이라니요? 선생님은 다른 환자분들과 달랐어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셨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병인을 그냥 일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선생님은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수연은 남편의 편지에서 본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서로가 서로를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았다. 그래서 유언장에 모든 재산을 당신 이름으로 남긴 거군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께서 그런 뜻을 밝히셨을 때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으셨네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은 미정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다. 미정 씨, 혹시 우리 남편이 처음 만난 환자가 아니시죠? 무슨 뜻인지. 다른 노인분들도 돌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과도 이런 관계를.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모님, 저는 항상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환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좋아해 주셨고 저도 선생님을 존경했을 뿐이에요. 수연은 미정의 말에서 뭔가 자기적인 느낌을 받았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다. 미정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처음부터 우리 남편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미정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을. 그럼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다른 환자요? 수연은 집에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박미정에 대해 검색해봤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커뮤니티에서 박미정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김진수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도 당신에게 상당한 재산을 남기려고 했다가 가족들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철민 할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2년 전에 당신을 간병인으로 고용했다가 갑자기 실종되셨던 분. 그분 재산도 상당 부분이 당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경찰 수사로 반환됐다고 하던데요. 미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떨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미정 씨, 당신은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이군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0년 결혼한 남의 남편을 사랑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우리 남편에게 한 짓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범죄예요. 미정이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수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다 털어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먼저 뭘 했다고요? 선생님께서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에요. 친절하게? 수연이 냉소했다. 사진에서 본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는데요. 미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미정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남편이 매월 현금으로 인출한 200만 원, 그 돈을 당신이 받은 거죠? 미정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이 있었다.
네, 맞아요. 뭐 때문에 그 돈을 받았어요? 생활비요. 선생님께서 제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선생님만 전담으로 돌봐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생활비를 대신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수연은 어이가 없었다. 남편이 자신에게는 한 푼도 말하지 않고 다른 여자에게 매월 200만 원씩 주었다니.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군요. 우리 남편을 독점하고 돈을 받고 결국엔 유산까지 받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연이었다고요? 사랑이었다고요?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다. 미정 씨, 당신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사모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유산도 오래 가지지 못할 거예요. 수연은 카페를 나왔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다. 박미정의 말 중에서 거짓인 것과 진실인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정말로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미정이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는 분명 숨겨진 과거가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모른 채 그녀에게 넘어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결심했다. 박미정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원장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해 보기로. 남편의 배신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의 결과까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박미정과의 만남 이후 수연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다. 남편과 미정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수연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남편과 미정의 관계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먼저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박영희 씨를 찾아갔다.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고 동네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 영희 이모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다. 어머 수연아. 어떻게 지내니? 많이 힘들지? 그냥저냥 버텨가고 있어요. 이모 혹시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오던 요양보호사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박미정 씨? 그럼 많이 봤지. 거의 매일 봤는걸. 혹시 특별한 걸 보신 적은 없으세요? 박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수연아, 혹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 그것이 뭐예요? 너희 남편이랑. 그 여자 말이야.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뭘 보셨어요? 글쎄, 말해도 될까 싶은데. 너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박영희는 깊은 숨을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쯤이었나? 밤 10시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너희 집 앞에서 민호랑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둘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그것도 연인들이 잡는 것처럼 꼭.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민호가 그 여자 어깨를 안아주기도 하고. 마치 젊은 연인들 같았어.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다니까. 또 다른 건 없으셨어요? 있지. 며칠 후에도 봤거든. 이번에는 낮에 봤는데 그 여자가 너희 집에서 나오는데 민호가 현관문까지 나와서 배웅하더라고.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박영희가 말을 멈췄다. 헤어지기 전에 뭘 했어요? 키스했어.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다. 남편이 정말로 박미정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수연아, 괜찮니? 박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더 보신 건 없어요? 한 번은 그 여자가 밤늦게 너희 집에서 나오는 것도 봤어. 너는 병원에서 밤샘하고 있을 때였는데. 수연은 그때를 기억했다.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는 미정 혼자 남겨둔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때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 표정이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어. 마치 뭐요?
마치 원하던 걸 다 얻은 사람 같았다고 해야 할까? 수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박영희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성우와 미영도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정말로.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미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이제는 인정해야 해.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것도 나한테는 숨기고. 가족들은 침묵에 빠졌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또 다른 이웃인 김철수 씨를 만났다. 그는 평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며 동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철수 씨, 혹시 우리 집에 오던 요양보호사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정 씨 말씀이시죠? 그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실은 그분이 처음 이 아파트에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2년 전에 1203호에 살던 이철민 할아버지 집에도 다니셨거든요. 그때도 요양보호사로. 수연은 박미정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름을 기억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실종되셨어요.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고 난리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길을 잃으신 거더라고요. 다행히 며칠 후에 찾긴 했지만 그때도 박미정 씨가 돌보고 계셨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이철민 할아버지가 실종되기 직전에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하셨더라고요. 5천만 원 정도?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는 그 돈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고 혹시 그때도 박미정 씨가 의심받지 않았나요? 당연히 의심받았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박미정 씨가 갑자기 사라져버렸거든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박미정의 패턴이 보였다. 노인을 돌보다가 돈을 빼내고 위험해지면 사라지는 것. 그럼 우리 남편은 세 번째 피해자인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요? 박미정 씨가 이 아파트에서 일할 때 가끔 이상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상한 남자요? 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험상궂어 보였어요. 그 남자와 박미정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무슨 관계인 것 같았어요? 글쎄요. 연인 같지는 않았고 뭔가 일적인 관계 같았어요. 박미정 씨가 그 남자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것도 봤고 수연은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미정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다. 아이들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수연은 김철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들도 놀랐다. 그럼 아버지는 완전히 속은 거네요? 성우가 말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박미정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이 제안했다.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 유 원장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 수연은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다음 날 수연은 변호사 박진수를 다시 만났다. 변호사님, 혹시 유 원장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근거로요? 수연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다. 박미정의 과거, 다른 노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불적절한 관계. 흥미로운 정보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유 원장을 무효화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유 원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강요나 협박의 증거도 없어요. 설령 박미정 씨가 고인을 유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 원장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만약 박미정 씨가 사기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인출했다든지 박미정 씨가 고인을 협박했다든지. 수연은 좌절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남편의 옷장을 뒤지던 중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다. 이상하네. 우리는 이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없는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2인분 식사였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했다. 30만 원이 넘었다. 설마 미정 씨와 함께? 수연은 그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다. 2달 전에 예약하신 장민호 고객님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2달 전에 2인석으로 예약하셨더라고요. 혹시 함께 오신 분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네,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과 함께 오셨어요. 아주 다정해 보이셨는데. 혹시 부인분이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뭔가를 약속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확신했다. 남편과 박미정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박미정이 정말로 계획적으로 남편에게 접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던 것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남편의 배신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수연은 결심했다. 아무리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그것이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수연의 결심은 굳어졌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지만 레스토랑 영수증 외에는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 장준호 8세, 성우의 아들과 할아버지 방에서 놀다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침대 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준호가 태블릿을 들고 와서 말했다. 태블릿?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쓰셨나? 수연은 놀랐다. 남편은 평소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수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전원을 켜보니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비밀번호가 뭐일까? 남편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등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다. 그런데 문득 박미정의 생일이 떠올랐다. 미정이 간병하면서 생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혹시나 해서 수연은 미정의 생년월일을 입력했다. 태블릿이 열렸다. 진짜로.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박미정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태블릿 안에는 여러 앱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진 앱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박미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다. 병원에서 찍은 것들도 있고 카페에서 찍은 것들도 있었다. 심지어 집에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편은 미정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미정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완전히 연인 같은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찍은 거라고. 수연은 분노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동영상이었다. 사진 앱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도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재생해봤다. 남편이 병상에서 미정에게 말하는 장면이었다. 미정아,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저도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미정아, 내가 죽으면 너에게 모든 걸 남기고 싶어.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선생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곧 나으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더욱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거야.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수연은 동영상을 멈췄다. 남편의 육성으로 미정에게 재산을 남기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동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집 거실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남편과 미정이 포옹하고 있었다. 그리고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수연은 동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동영상만은 꼭 봐야 할 것 같았다. 파일 날짜를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것이었다. 마지막 동영상을 재생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미정에게 말하고 있었다. 미정아, 변호사와 모든 것을 정리했어. 유언장도 작성했고 너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도록 했어. 선생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선생님의 마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남편은 잠이 들었고 미정은 혼자 남아 있었다. 그때 미정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역시 쉬웠네. 이렇게 허영심 많은 남자들은 항상 예측 가능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카메라 각도상 문자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문자를 보낸 후 미정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3호 성공. 예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미정이 혼자 중얼거린 말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3호라는 표현은 남편이 세 번째 피해자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연은 즉시 아이들을 불렀다. 성우야, 미영아, 빨리 와봐. 아이들이 달려왔다. 왜 그러세요, 엄마?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수연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마지막 동영상에서 미정이 본색을 드러내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제 확실하네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거였어요. 성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3호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전에도 2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뜻이네요. 미영이 분석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어. 수연은 마침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남편이 박미정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미정은 처음부터 남편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수연이 말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성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보여주고. 그날 밤 수연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과 미정의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번갈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에 대한 분노, 미정에 대한 증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까지.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일까?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를 찾은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미정의 행동은 명백한 사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었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이 다른 노인들을 또 속이는 것을 막고 싶었다. 자신의 남편이 세 번째 피해자였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수연은 결심했다.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정을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진실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태블릿에서 발견한 영상은 게임 체인저였다.
수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았다. 사기 전담 수사관인 김태현 경위를 만났다. 이런 사건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경희가 영상을 본 후 말했다. 노인 대상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로맨스 스캠이요? 네,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에요. 박미정이라는 여자,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던 인물이에요. 그럼 다른 피해 사례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몇 건 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네요. 김경희는 수연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미정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신부는 박선미 47고 과거에 보험 사기, 결혼 사기 등의 전과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직업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있어요. 주로 변호사, 의사, 요양보호사 업체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변호사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남편의 유언장을 작성해준 변호사 박진수도 이 조직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혹시 박진수 변호사라고 아세요? 김경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 박진수. 그분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예요. 설마.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박미정과 관련된 유언장들을 여러 건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믿고 상담했던 변호사도 이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완전히 속은 거네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김경희가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남편분이 작성한 유언장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위해 별도로 돈을 숨겨둔 거 말씀이세요? 네, 그게 좀 이상해요. 완전히 속았다면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 싶거든요. 수연도 그 점이 궁금했다. 남편이 미정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면 왜 가족을 위해 별도의 돈을 숨겨두었을까? 혹시 남편분이 뭔가를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김경희가 추측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다시 한번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봤다. 남편의 수첩을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미정 마이너스 박선미 47세 2년 전 이철민 김진수 남편이 박미정에 대해 조사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구체적인 메모들이 있었다. 의심스러운 점들 1.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 2. 과거 이야기를 회피함 3. 가족에 대한 언급 없음 4. 너무 완벽한 간병 남편은 박미정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한 것일까? 수첩을 더 넘기다가 중요한 메모를 발견했다. 나도 깨끗하지 않다. 미정이 나를 노린다면 나도 이용할 수 있다. 진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진짜 비밀?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때 수첩 뒷면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발견했다. 수연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다. 또 다른 숨겨진 돈이 있다고. 다음 날 수연은 그 은행을 찾아갔다. 계좌를 조회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계좌에는 12억 원이 들어있네요. 은행 직원이 말했다. 12억 원이요? 네, 그런데 이 계좌는 특이해요. 예금주는 남편분이지만 실제로는 회사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수연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떠올렸다. 중견 건설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0년간 근무했었다. 회사 자금이요?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입금 내역을 보면 여러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 같아요. 수연은 소름이 돋았다. 설마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일까? 집에 와서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회사 관련 서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서재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또 다른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지난 5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다. 처음에는 가족의 생활비 때문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다. 총 15억 원 정도를 빼돌렸고 이 중 12억 원은 별도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 미정이 내게 접근한 이유를 안다. 그녀는 내가 횡령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를 협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도 바보가 아니다. 미정에게 28억 원의 재산을 남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횡령한 돈을 숨기기 위한 연기일 뿐이다. 미정은 내가 단순히 자신에게 빠져서 재산을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녀를 이용하는 것이다. 횡령 사실이 발각되면 나는 감옥에 가야 하고 가족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 미정이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면 사람들은 그저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진짜 횡령 자금은 별도 계좌에 숨겨두었다. 미정은 절대 이 계좌의 존재를 모른다. 내가 죽은 후 가족들이 이 편지를 찾는다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정에게 준 재산은 미끼일 뿐이다. 진짜 비자금은 따로 있고 이것은 가족들 몫이다. 비록 깨끗하지 못한 돈이지만 적어도 가족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미정아, 너는 내가 너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를 이용한 것이다. 너 같은 사기꾼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한 보복이다.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횡령을 했다는 충격, 그리고 박미정을 역이용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여보, 당신도 결국 범죄자였구나.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치밀함에 놀랐다. 박미정이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남편도 그녀를 속인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요?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리고 그 돈을 숨기기 위해서 박미정을 이용했다고요? 미영도 놀랐다. 그런 것 같아. 아버지도 박미정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버지가 박미정에게 빠진 것도 연기였다는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감정은 진짜였을 거야. 태블릿의 영상을 봤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이용해서 더 큰 비밀을 숨긴 거지.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성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이 돈을 받으면 우리도 공범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횡령 사실을 밝히면 아버지만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남편의 범죄를 덮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 며칠 후 수연은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김태현 경위에게 남편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복잡한 사건이네요. 김경희가 편지를 읽은 후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횡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남편분이 이미 돌아가셨고 박미정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까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경희는 수연에게 제안했다.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고 대신 박미정의 사기 행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 반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려워지겠지만 적어도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미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도 있을 테고요. 수연은 고민했다. 12억 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깨끗하지 못한 돈으로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회사 사장은 놀랐지만 수연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도 장 팀장님의 횡령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법적 문제는 없도록 처리해 드릴게요. 이제 남은 것은 박미정과의 최종 대결이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진실도 밝혀냈다.
이제는 그녀가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도 궁금했다. 박미정이 정말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일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남편에게 진심을 느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진짜로 누구를 사랑했는지였다. 자신일까 아니면 박미정이었을까? 이 모든 의문들은 곧 해결될 것이었다. 박미정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수연은 박미정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가지고 대면하는 자리였다. 카페에서 만난 박미정은 예전과 달리 초조해 보였다. 아마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미정 씨,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수연이 말을 꺼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그만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미정이 본색을 드러내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도 봐요. 수연이 남편의 수첩과 편지들을 보여주었다. 미정은 서류들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모르셨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셨죠. 그런데도 왜 당신에게 재산을 남긴다고 했을까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서로 이용하자고. 이용하자고. 선생님은 횡령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고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럼 서로 짜고 한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미정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뭐요? 저는 정말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수연은 미정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좋아하게 되었다고요? 사기치면서요? 처음에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셨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해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불륜과 사기를 정당화해 주나요? 아니에요. 저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수연은 미정의 말에서 진실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미정 씨,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은 사기죄로 기소될 거고 유언장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 있잖아요. 진짜로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미정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둘 다였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은 사모님을 30년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찾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라니. 자유로운 사랑이요.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가짜는 아니었어요.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자도 사랑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카페를 나온 수연은 집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박미정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진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등기 우편이 도착해 있었다. 발송인은 남편이 다니던 법무법인이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변호사의 편지도 함께 있었다. 유족분께 고인께서는 첫 번째 유언장 외에 별도의 유언장을 더 작성해 두셨습니다. 고인의 지시에 따라 첫 번째 유언장 공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발송합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유언장을 펼쳤다. 수연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첫 번째 유언장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첫 번째 유언장은 박미정을 속이기 위한 미끼였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접근한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진짜 재산은 다음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 잔액 18억 원.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정당한 재산이다. 회사 돈은 한 푼도 섞여 있지 않다. 비밀번호는 우리 가족 모두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것이다. 수연 1965년 3월 15일 65만 315. 성우 1993년 7월 22일 93만 722. 미영 1996년 12월 8일 96만 1208. 그런데 마지막 네 자리는 미정이다. 박미정 1976년 9월 14일 76만 914. 완전한 비밀번호 650315930722912087600914. 왜 마지막에 미정의 생년월일을 넣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나는 미정을 사랑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녀가 사기꾼인 것을 알고도 사랑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반항이었을지도 모른다. 30년간 성실한 남편 아버지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미정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냥 장민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가족이다. 미정에게는 28억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8억만 있었다. 나머지 10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돈이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사기꾼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수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성우, 미영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내가 미정의 생년월일을 비밀번호에 포함시킨 이유를 알겠는가? 그녀도 내 인생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를 통해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너희들에게 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남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정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마라. 그녀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사랑하는 장민호. 수연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가족에 대한 사랑, 미정에 대한 미련,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 엄마, 괜찮으세요? 성우와 미영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로 끝난 것 같아. 수연은 남편이 남긴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계좌가 열렸고 정말로 18억 원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결국 우리를 선택하신 거네요. 미영이 말했다. 하지만 박미정도 잊지 않으셨어.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남편이 박미정을 비밀번호에 포함시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박미정의 사기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연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하며 처벌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에서 박미정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민호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였지만 나중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연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다. 여보, 당신 참 복잡한 사람이었어. 마지막까지 나를 헷갈리게 하네. 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스쳤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고마워. 결국 우리를 선택해줘서. 수연은 이제야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남편의 불륜,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까지. 사랑은 때로는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남편은 자신을 30년간 사랑했고 동시에 다른 여자도 사랑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을 선택했다. 박미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사기꾼이었지만 동시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인생은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는 회색 지대들로 가득하다. 수연은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은 새로운 삶에 대해 생각했다. 18억이라는 큰 돈이 있으니 경제적 걱정은 없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았다. 남편이 미정을 통해 자유로운 사랑을 경험했듯이 자신도 이제는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았다. 그것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준 선물일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유를 찾을 기회를.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비록 상처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의 사랑도 배신도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진짜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